공무원 형성을 위한 대화 모임을 하여간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대순 대표님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보자 해서 마련을 하게 됐고요. 저번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대표님 말씀을 좀 듣고 질의응답도 갖고 그리고 검안복지관 우리가 작년에 공론장을 해서 이루는 검안복지관을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과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모임이 3시부터 5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또 6시부터는 이제 인천 전체 현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모아보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6시부터는 또 다른 팀들까지 전부 다 와서 또 대화하는 자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부라고 할게요. 일부 주제 저희 주민권 형성을 위한 대화 모임 우리 박대순 대표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바람을 좀 건져. 여러분들 만나러 새해 들어가지고 오긴 와야 되겠는데 그냥 오기는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 걸고 왔고요. 작년 말에 쓴 책과 관련해서 책이 원래 잘 안 읽히잖아요. 근데 책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읽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효과를 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검암동 그 복지관 관련된 일 이제 같이 쭉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은 현실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또 때때로 힘들기도 하시고 그랬겠지만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전에 없었던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계속 흥분 상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한국의 미래를 보려면 검암동에 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래 겨자씨는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겨자씨가 커지면 풍성해지는 것처럼 또 이렇게 세상에 중요한 일들은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든지 그래요. 중국 같은 나라도 그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진 지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돼가는데 그게 저쯤에 5명이 모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세상에 그 큰 일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 검암동에 그런 씨앗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앗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얘기도 그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도 제가 삶을 위한 권력이라는 책에서 담으려고 했던 얘기의 핵심적인 거, 그 다음에 안 읽은 사람도 있으니까 나중에 키스로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 복지관 관련된 일도 하고 또 다양한 주민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좀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될 점들, 지점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대화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올해 이제 2월 말부터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할 거예요. 작년에 또 했었잖아요. 근데 유튜브 강의를 한 20회, 30회 정도 할 건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연말에 작년 활동, 이제 작년에 그만둔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민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이슈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갔던 몇 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만둔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화성의 어천저수지 사례라든가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산되고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유튜브 강의 제목을 삶을 위한 권력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30강 정도로 할 예정이고, 그 강의의 엑기스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얘기는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직면해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GNP도 높아지고 뭐 이렇게 된지는 몰라도, 소비도 더 많이 하고 그런지 몰라도, 삶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고 계속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없었던 많은 문제들의 직면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 불평등 같은 전통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기후위기라든지 인구 소멸에 관한 거라든지, 뭐 출생률에 대한 사망률을 비롯해가지고 전에 없었던 문제들, 그리고 또 급격하게 디지털 정보사회를 넘어서서 뭐 요새는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기에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 못하는 사람, 탈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어요. 부의 그 편중 현상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어나거든요. 제가 애가 2명이 있는데 작은 녀석이 요새 애들은 주식 같은 거 하나 봐, 주식. 근데 뭐 걔가 돈은 별로 없는데 몇 주 갖고 있나 봐. 근데 주식이 전부 빅5 주식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뭐 엔비디아부터 오픈 AI,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렇게 해가지고 빅5라고 하잖아요. 그 주식의 등락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주식값이 다 재산이 다 결정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 그 엔비디아가 20%가 꺼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 꺼지는 거 보고서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몇 주 더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부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편중되는 사회에 살아가고, 나머지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는 것처럼 백성들을 왕이 돌본다라고 하는 사상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가족주의적인 사상.
뭐 더 좋은 말은 뭐 민본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민본 사상이 오랫동안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이어져 왔었고 해방 이후에도 국가가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 이제 그런 국가주의적인 사상 가치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돼 왔고 대부분의 문제를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보던 왔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돼요. 못 돼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국가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재용이 더 힘이 세냐, 이제 윤석열은 이제 감옥 가야 되고, 대통령이 더 힘이 세냐 이러면은 옛날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더 힘이 세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은 그냥 대표자니까 이름이 있는 거고 실제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자본을 넘어서지 못해요. 세상은 자본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는 그렇게 이제 국가의 힘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죠. 회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 이런 걸 다 자본 스스로 결정하게 되잖아요. 옛날처럼 한 국가 내에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행정이라든가 국가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들의 의식주를 보살피는 정도의 역할로만 해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욕구도 더 커지면서 국가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워낙 바라는 게 다 요구하는 것 달라졌고 물질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이제 비물질적인 요구까지도 굉장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한국 사회 삐걱대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은 변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도 힘이 딸리고 국민들도 힘이 딸려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협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인천시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행정과 시민,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야지 문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풀어갈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 삶의 주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민과 관이 협력을 해야지 겨우 풀어갈 말똥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이라는 게. 그런데 행정이나 국가는 현실에 맞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 관료제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도 그런데 역량이 안 돼. 근데 뭐는 갖고 있냐면 옛날식의 권위주의적인 행정 통치 방식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해요. 그래서 민간 협력에 관한 얘기도 하고 다 얘기는 해. 근데 이게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질 않았어. 한쪽에서는. 그런가 하면 민간은 주민을 비롯해가지고 민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움이 필요해.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들 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의 생각이나 반응이나 태도가 있잖아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저 행정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안 해주면 가서 해달라고 조르고 또 잘못하면 저항하고 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모든 것의 주체는 행정이나 국가이고 나는 요구하고 요청하는 대상이라고 스스로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계속 겉돌게 돼요. 어떻게 겉도냐면 서로 협력한다고 틀은 짜놓고서 실제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을 제대로 내용적인 협력을 못해. 행정은 예전처럼 굉장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가 하면 민간은 함께 만들어갈 내용에 관한 것을 같이 형성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는 데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질 좋은 내용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협력을 넘어서 주민 주권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주민 주권이 형성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국가주권이나 행정주권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해요. 근데 국민주권, 시민주권이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행사하지는 못해요. 그걸 그냥 헌법에 있고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가장 압축해서 얘기하면 의사결정권이에요. 의사결정권이 없는 주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의사결정권이 없는 주권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오는 거야. 그냥 관념적으로. 이게 행정이나 국가와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한쪽이 주체고 한쪽이 객체이면 이거 협력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협조라고 그래요. 협조는 헬프야. 협력은 코오퍼레이션이란 거야. 이 두 개의 주체가 두 개야 되는 거야. 최소한. 그리고 이 주체는 웨이트, 무게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디 하나가 한쪽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협력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한쪽이 한쪽을 도와주는 거지. 국가나 행정이 시민을 알로보고 이렇게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그건 협력적인 태도가 아니죠. 그런가 하면 같이 실제로 문제를 책임있게 풀어가고 내용을 구성하기보다도 요구하고 요청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그것도 주체적인 입장이 아닌 거야. 주체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도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 쌍방이 가질 때, 이걸 상호주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상호주체적일 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는 거야. 한쪽이 한쪽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이나 주민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요구하고 요청하고 저항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스스로를 대상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호 주관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관계를 재구성해야 돼요. 지배와 종속, 그 다음에 지시와 복종이라고 하는 주인과 객체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주체 대 주체라고 하는 관계로 관계의 재구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돌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성인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주민들도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그걸 이제 그런 관계로의 전면적인 개편, 재구성, 관계, 그러니까 국가와 주민 간의 관계의 재구성이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다 경험을 다 했지만,
우리가 3.1운동부터 해가지고 오랜 동안 최근에는 2016년, 17년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광장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해 왔잖아.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일제를 물리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오시죠? 광장에 모여서 우리들의 요구를 결집해가지고 상대한테 압력을 가해서 상대한테 변화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광장 민주주의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광장 민주주의는 상대한테 압력을 가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을 제시하지 못해요.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저 부평역 광장에서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요 검암동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같이 할 것인지를 이 검암동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실현되지 않아요. 큰 시민권이라든가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서 많이 달성할 수 있죠. 달성해 왔고. 그런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광장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철학자들은 그런 거를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문제는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야만 그것이 권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도 보면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국가적인 과제들 많이 있잖아. 그런데 그 국가적인 과제들이 우리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 그냥 정권이 바뀌면 또는 대의제의 몇몇 구성원들이 바뀌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감으로써 오히려 세상은 더 좋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삶의 영역에서 권력을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결국은 이 행정권력,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면서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국가권력은 굉장히 여전히 강하단 말이에요. 점점 약화되고는 있지만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민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약해. 너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행정이 지배를 받고 해와서 주민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활동하면서 봤잖아요. 행정은 너무나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 얘기는 여태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국가나 행정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통제되어 온 반면에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야. 즉 국가 권력이나 행정 권력은 굉장히 강한 반면에 그것을 맞서고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더 바람직하게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할 정도가 되려면 주민 권력도 강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강해야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잖아요. 국가를 우리가 폭파시킨다는 게 아니잖아. 서로 건강하게 해주려면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이걸 그럼 어떻게 주민 권력을 형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과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죠.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뭐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조합도 만들고 뭐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힘을 주민들의 힘을 이렇게 형성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가 되고 완전히 각인각색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영역에서 주민 권력을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하에 놓여 있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단일한 내용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위계를 가지고 권력을 형성할 것이냐, 아니면 뭐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금력을 활용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삶의 영역은요,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삶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삶의 영역은 다양성과 차이가 기본인 영역이야. 여기 동네 가면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삶의 영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영역에는 없는 속성이. 하나는 삶의 영역에서는 어쨌든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는 거야.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의 영역은 다른 영역하고 다르게 그 목적이, 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노동조합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삶의 영역, 생활 영역의 유일한 목적은 이 삶의 영역을 지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관계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영역이라는 굉장히 큰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 공암동을 비롯해서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 생각하고 제각각 살아가지만 관계를 중시하고 이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권력을 형성할 것이냐라는 문제이죠. 그럴 때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우리가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여기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 공통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방식밖에 없는 거지.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 복지관 문제 같은 게 그런 거였었고, 도서관 문제 같은 것이 그런 거였었고, 우리 삶을 개발적으로 살지만 나도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웃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방식이 삶의 영역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는 주민 권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들의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논의를 하지 않으면 잘 몰라. 우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 동안 진짜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제되어 온 사회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 검암동 시천동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직장 다니고 여태까지 학교 다니고 뭐 회사 다니고 뭐 일자리 다니고 다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삶의 공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그거는
같이 논의를 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삶의 공간에서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발견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검암동 복지관 관련해서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다양성과 차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구나. 빵 굽는 사람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진행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뭘 잘 만들고, 그림을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양성과 차이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넓히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논의가 깊어지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쌓아가는 거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힘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 간다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삶의 공간에서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어 가면서 이전에는 애매하게만 보였었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소위 말하는 권력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CEO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동장님, 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생각과 행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의회는 저런 거였어, 구청장은 저런 사람이었었고, 이렇게 우리 삶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문제, 저는 이제 권력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력관계와 권력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감각하게 돼요. 알게 돼요. 저는 주민이 스스로 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스스로 그런 우리들의 일을 진행시키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힘을 모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한 측면이라면,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가 힘을 만들어가는 것만큼 주변 관계가 보다 더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 권력의 분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권력 분포를 제대로 잘 알아야만 우리 힘을 어떻게 형성해 갈 건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거를 모르면 맨날 싸워도 맨날 지는 거야. 여러분,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 권력 집단, 행정이라고 하는 데는 주로 뭘 연습하는 거냐면, 그런 권력 관계를 끊임없이 이렇게 점검하고 터치하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스릴지를 수백 년 동안 연습해온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연습하는 거야. 어떻게 백성들을 관리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걸 배워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권력을 형성해 가면서 행정 권력이나 국가 권력과 이렇게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사안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만들어 가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힘을 형성해
가는 것이 더디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화성에서 이제 우리 검암동에서도 지금 인천에서 검암동이 관심사인 것처럼 화성에서 어천조 수지 관련해 가지고 공문장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하여간 화성에서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건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아 이런 거야. 논의를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화성시의회에서 아주 난리야.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렴하기로 했어요. 그런 예가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있잖아요. 주민들 스스로 권력을 형성할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건지는 그 해본 사람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연천의 중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악한 사람들이 소수가 만든 공론장이었는데 그게 그 지역 전체를 천연물 보호 지역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민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거 요청하고 가서 저항하고 시위하고 하는 힘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공문장을 만들어서 내용을 구성하고 그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만들어진 내용이 갖는 그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검암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움직임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원천적인 힘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